안녕하세요. 혼자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도 계속 출근을 했었죠.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아버님 돈으로 사업을 좀 해야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거의 3년 넘도록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딱히 불만 가지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애초에 맞벌이 생각하고 결혼했던 거고 반반 결혼하겠다 했는데도 전시댁에서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줬거든요. 다만 제 출산일이 다가올 때쯤부터는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제 월급, 생활비 쪼개가면서 어떻게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든 아끼고 버텨봐야 1년 겨우 넘길까 말까였거든요. 결혼 전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면서 제가 대신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다 하고도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이 비상금으로 있기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반반 결혼하겠다고 했다 보니 남편도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은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쓰지 말고 아껴두자고 장기예금으로 묶어놓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그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전시아버지께서 이제 아이도 태어나서 아빠가 되는데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아들 꼬락서니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하신 덕분에 3년 가까이 돈 한 푼 벌지 못한 남편의 사업을 강제로 접게 만들어줬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먼저 다니던 회사가 평범한 중소기업이었고 거기서 쌓은 경력 가지고는 새로 직장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은 남편한테 정사업하고 싶으면 당신 사업이나 물려받으라며 남편을 데리고 가주셨죠. 사업이라고 해봤자 5명도 안 되는 영세하는 사업장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들어가자마자 고참 직원 대우 해주고 월급도 후하게 쳐주셨어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가져왔는데 저 혼자서 벌었을 당시가 한 달에 250이 고작이었으니 오히려 아이 태어나고는 제가 상황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월 수입이 거의 100만 원이 늘었는데도 넉넉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맞벌이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이 봐주기 싫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애는 직접 키워야 하는 거라고 뭐라 하셨죠. 틀린 말도 아니었고 이미 남편이 아버님한테 큰 신세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아쉽지만 제 경력을 포기하고 저는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지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개인카드를 남편한테 주셨는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은 절대로 금지였지만 관리비나 생활비 같은 식비 외 필요한 것들에서 거의 다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손주를 위해서 아버님이 큰 선심을 쓰셨던 거죠. 아무튼 그 덕에 지출이 거의 없다 보니 돈이 생각보다 훨씬 금방 모였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7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거의 1억 2천 가까이 모았거든요. 맞벌이 유지하면서 제가 같이 벌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겠지만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돼서 복직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경력 단절이 오래돼서 그런가 취직 자리 구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남편이 자기 월급으로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니 욕심이 나기 시작했나 봐요.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모은 게 결혼 전에 제가 모아놓았던 돈 5천만 원보다 액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 경제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원래 제가 외벌이 할 때야 외벌이였으니 돈 관리를 제가 했었고 아이 태어나고 남편이 아버님 사업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제가 전업주부가 되었으니 돈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돈 5천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더니 자기가 벌어온 돈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어요. 남편이 원래부터 사업 욕심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또 잘 다니고 있는 아버님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 차리겠다고 설레발을 칠까 봐서 말이죠. 남편은 어차피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면 그 사업이 내 사업이 될 텐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냐고 그럴 일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래서 사업은 절대 안 하는 걸로 약속하고 통장도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잔액을 확인시켜주기로 하고 그렇게 경제권을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아쉬운 게 없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남편이 저한테 용돈을 받았었는데 남편이 직접 관리하게 되니 자기 용돈부터 늘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돈 모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제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긴 했지만 남편이 버는 돈이니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돈 관리할 적에는 워낙에 아끼고 아껴 쓰기도 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남편의 지출 내역은 어느 정도 알고 싶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시켜달라 했더니 용돈으로 쓰는 돈은 카드가 아니라 현금 인출분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이건 어디다 쓴 거냐고 물어봤지만 사업상 인맥 관리하느라 현금이 좀 필요하다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대충 어디다 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이 개인적인 용도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고 카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주인 아버님 모르게 개인 돈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몇십만 원씩 쓰고 있는 걸 보면 뭐 용도가 뻔했죠. 대신 저도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고, 남편도 말하길 아버님이 보수적인 성격이라 사업을 더 키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라도 아버님 몰래 사업을 키워나갈 밑준비를 하는 거라고. 입에 침이 말라서 거품이 될 때까지 열심히 짓거리길래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시기였어요. 아무튼 모아놓은 돈 까먹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적당히 만족할 만한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으니 그땐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모아놓은 돈을 예금에만 묵혀두자니 문득 좀 아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막 코인이니 주식이니 엄청 열풍일 때였거든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 주식으로 조금 재미를 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때는 뭘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친한 지인 중에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거 듣고 조금씩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판이 커져서 결혼 전 30이 되기 전에 제 통장에 1억 원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반반 결혼하자고도 먼저 말했던 거고, 안 하게 되었어도 결혼식 비용에 혼수까지 다 마련하고도 5천만 원이나 남겨놓았던 거예요. 결혼 후에도 사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니 남편은 남편대로 돈 한 푼도 못 벌어오지. 내 돈으로 주식한다고 하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지 해서 그냥 그때부터 주식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편이 제 돈 5천은 제 맘대로 굴려도 된다고 했으니, 그리고 전업주부 하면서 시간도 어느 정도 비었기 때문에 이참에 주식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볼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이 끊겨서 취직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보상심리도 컸던 것 같아요. 7년에 1억 2천이면 꽤나 잘 모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데 적어도 우리 부부 노후자금 빼고도 우리 딸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줄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 다 끝내놓고 나면 시간이 꽤나 남는 편이라서 제 나름대로 관련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책도 사고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한두 달 정도는 모의 투자도 해보면서 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한테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따라준다는 확신이 생기는 그날의 5천만 원 전부를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한테도 제가 주식을 시작할 거라는 말도 했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던 투자 종목 몇 개도 설명해줬죠. 혹시나 안 좋게 생각할까봐 미리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 미래 계획을 설명해줬던 거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고 남편도 이제 자기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관심 있으면 내가 정한 종목에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아줌마가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고 비웃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주식을 사면 그때는 돈을 빼야 한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개나 소나 주식해서 돈 번다니까 눈이 혹했나 본데 괜히 있는 돈 날리지 말고 은행에 고이 모셔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투자에 100% 확신이 있을 수는 없죠.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전한 은행 예금이 좋다는 남편을 말릴 생각은 없었지만 말 한번 참 서운하게 한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제 돈이 반년도 안 돼서 7천만 원으로 불어났거든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니 본전은 다시 예금에 묶어두고 이제 그 2천만 원만 굴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몇 가지 종목을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게 있어서 반대로 그 2천만 원을 예금해놓고 원래 시작했던 원금 5천을 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년 만에 2천만 원 만들어낸 자신감 때문에 그랬나 괜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잃어봤자 절반이다. 2천만 원은 아예 벌었던 적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자 다짐하고 나름 리스크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확신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찔끔찔끔 올라가던 주식이 다음날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 마치고 나서 점심때쯤 확인해봤더니 한 번에 10%가 빠졌더라고요. 묶어둔 돈 2천만 원을 생각 안 하면 이미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니 저는 좀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처음 다짐했던 대로
제 자본금이 절반이 되는 순간 평생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고 살자는 생각으로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주식이 회복을 하기는커녕 또 찔끔찔끔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뒤에는 거기서 또 10%가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어떻게 소 뒷걸음질에 개구리 한 마리 잡은 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착각해서 있는 돈도 날려먹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렸죠. 그냥 1,000만 원 벌은 걸로도 잘한 거니까 이참에 큰 교훈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털고 나오라고 끝까지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리스크고 뭐고 오기가 생겨서 빼기가 싫었어요. 내 돈 5,000만 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해뒀던 그 2,000만 원까지 꺼내서 소위들 말하는 물타기를 시작했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두고 장난칠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다 잃고 나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이죠. 하늘은 참 무심하게도 제 주식만 계속 내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남편에게 증명해주고 싶어서 나중에는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주식을 추매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부러 주식 잔고는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죽어라고 경제 관련 기사나 뉴스 찾아보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아는 분들과 놀러 나갔다가 손목을 크게 다치시는 일이 있었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셔서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고 제 집안일 하고 나면 시댁으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집안일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도 해놓고 해야 했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아버님께 큰 신세를 지고 있던 거나 다름이 없었기에 저는 이걸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니 다행이다 싶었죠. 대신 그렇게 아침에는 저희 집, 점심에는 시댁 가서 집안일이며 음식이며 해야 했다 보니 어머님 손목이 괜찮아질 때까지 주식은커녕 관련 뉴스 찾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손목이 다 나음과 동시에 아주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투자하고 있던 회사에 엄청난 호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일부러 꾹 참고 안 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주식 잔고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수익이었습니다. 7,000만 원을 있는 그대로 꼬라박은 제 주식이 거의 5배 가까이 불어나 3억이라는 거액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더 욕심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털고 나왔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쥐고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7억 정도 되는 거액이라는 게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후회는 없어요. 이미 수익은 낼 만큼 냈으니까요. 정말 스스로도 대견스러우면서도 놀라웠죠. 저희가 7년 동안 끔찍하게 모아서 1억 2천을 모았는데 저는 거의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그 2배 이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월급 200원짜리 받던 나도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구나 하는 성취감도 들었고 아직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이젠 이걸 자본 삼아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적어도 우리 딸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유학을 보내주던 아니면 결혼할 때 떡하니 집 한 채를 사주던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 큰 돈을 벌었다는데도 전혀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죠. 응당 기뻐해야 할 소식에 조금도 밝은 표정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보니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버님 몰래 사업 키운다고 뒷공작하고 있던 게 잘 안 된 건가 싶어서 같은 회사에서 저만큼 남편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아버님이었기에 혹시나 싶어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님은 저한테 묻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며.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도무지 일에 집중 안 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제가 손목 다친 어머님 대신 시댁 찾아와 일해주고 하는 걸 보면 저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고민이 엄청 많아 보이고 직원들하고 말도 거의 안 섞는다더라고요. 처음엔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저랑 뭐 톡으로 싸우는 건가 싶으셨다네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근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주식으로 돈 번 거 보니까 자기도 코인을 좀 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와중에도 자기 욕심에 코인 한 걸 가지고 저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그때는 코인을 했다길래 저는 용돈벌이 삼아 조금 했는 줄 알았죠. 워낙에도 투자 리스크를 겁내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손실이 나도 푼돈나 불행이 일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3억이나 벌었지 않느냐고. 그 정도 손실은 그냥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교훈으로 삼기엔 그냥 넘어갈 만한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푼돈으로 시작한 게 맞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사이에 100만 원 가지고 12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금을 늘렸는데 사면 사는 대로 돈이 마구마구 불어났답니다. 그러고 나니 욕심이 생겨서 자기 돈 1억 2천을 전부 때려 넣었는데 몇 달 사이에 그 돈을 싹 다 날려버렸다네요. 요즘도 말이 많은 스캠 코인에 당했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날렸으면 참 다행이게요. 아버님 몰래 사업 확장하겠다고 알게 된 인맥들한테 돈을 빌려서 2억으로 그 돈을 메꾸겠다고 코인 데이 트레이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사서 조금만 먹고 빼고 하는 식으로 돈을 불릴 생각이었다네요. 시작했을 때 돈을 그렇게 벌었으니 하루에 1%만 벌어도 2달이면 손실을 다 메꾸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서 핸드폰만 죽어라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1%씩 돈을 벌 방법이 있으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지금 그 돈마저 반타작이 나서 1억 조금 안 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희 돈 1억 2천 날린 건 둘째치고 거기에 빚까지 1억 손실이 생겼으니 남편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소위 똥줄 타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이실 찍고 하는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1억 남아있는 거 뺄 테니 저보고 1억을 메꿔달라고 뻔뻔하게 부탁을 해오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말을 이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3억을 벌면 뭐해요? 날린 돈 1억 2천에 갚을 돈 1억까지 하면 제 본전 5천만 원을 제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돈도 돈이겠지만 1억 2천 날린 상황에 남한테 돈까지 빌려다가 코인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왜 도와준다고 해놓고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힘을 합쳐야지 않겠냐며 제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남편 뺨 한 대 올려붙이고 저는 아이방 가서 같이 잤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한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사람 취급도 해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괜히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고 불안해할까봐 딱 필요한 만큼의 대화만 하고 남편을 상대도 해주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딸아이가 보고 있건 말건 그런 건 상관도 안 하고 제 뺨부터 한 대 올려붙이시대요. 그동안 남편 덕분에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편하게 먹고 산 건 생각 안 하고 남편이 돈 얼마 잃었다고 마누라가 돼서 뺨부터 올려붙이는 게 맞는 거냐면서요. 남편이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돈을 투자했겠냐고. 다 이게 제가 남편한테 돈돈거리면서 딸아이 집 한 채 해줘야 한다 부담 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이 문제를 제 탓으로 몰고 갔습니다.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면서요. 아버님 사업이 뭐 시작했을 때부터 잘 된 줄 아냐고. 다 사람 삶에 우여곡절이 있는 거고 그걸 부부가 같이 견뎌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인생에 큰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날려먹은 남편 돈 1억 2천은 그냥 없던 돈인 셈 칠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주식 같은 거 이제 그만하랍니다.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니까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고. 유세 부리려고 돈 버는 거면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괜히 남편 기죽게 만들어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지 말고 여태껏 한 대로 남편을 떠받들고 살라더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손목 때문에 고생하는 시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제가 시댁에 들락날락 했을 때만 해도 너 같은 며느리 세상에 또 없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싸움의 발단이 남편이 코인을 해서 1억 2천을 날린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걸 2억이라는 거액의 빚까지 져가며 했다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빚 이야기는 빼놓고 1억 2천 없던 돈인 셈 치라고만 말을 하시길래 제가 어머님한테 한마디 물어봤어요. 남편이 저 몰래 2억 빚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1억 날린 것도 갚아달라는데 그건 알고 계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흠칫하고 놀라더라고요. 반응을 보아하니 남편이 자기 유리하게 저한테 뺨 맞은 이야기만 했던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말을 안 했던 거죠.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며 어차피 앞으로 남편이 아버님 사업 물려받게 되면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올 거 모르냐고 저한테 다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소리를 한들
이 집에 내 편은 없구나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다쳤을 때 잘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남편 덕에 제가 편하게 먹고 사는 거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셨던 거고, 고맙다는 말도 제가 남편 기 살려줄 때나 인사치레로 해주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고민만 하고 있던 말을 입 밖에 꺼내줬어요. 남편이 기 안 죽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혼해주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혼 이야기를 듣고도 아주 이젠 할 게 없어서 이혼 가지고 시험이 협박질을 하냐며 이혼할 테면 하라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허락 안 해줘도 할 생각이었다고, 남편 앞으로 생긴 빚 1억은 어떻게 한번 잘 갚아보시라 말하고 했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건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면서요. 뭐 별거 있나요? 주식으로 돈 편하게 벌었으니 그 돈으로 갚아줘라, 그딴 소리나 하겠거니 싶어서 차키만 뺏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애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차는 가져가겠다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기어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고 나니 그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왔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현실을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언한 대로 이혼 서류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고 착실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지요. 나중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양육권 가지고 앞으로 애는 볼 생각 말라고 생트집까지 잡았는데, 막상 이혼이 확실시되니까 남편도 현실을 깨달은 건지 아무 말 없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겼네요. 제일 걱정했던 게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었어요. 이혼은 이혼대로 하는데 제 돈은 돈대로 줘야 할까 봐서요. 그 돈이면 남편 빚은 갚을 수 있었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기간도 길었고 또 제가 외벌이로 신혼 초기에 돈을 벌어왔던 점, 그리고 가사와 육아를 저 혼자 도맡아 했던 거에 더불어 그간 모아놓은 돈을 남편이 전부 날려먹은 것까지 전부 기여도가 참작이 되어서 시아버지가 사준 집이었지만 집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저한테는 되려 이득이었어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남편 빚은 집 팔아 갚았고 당신이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저렇게 정신머리 없는 놈한테 당신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싹 사라졌다며 사업장에서 남편을 쫓아내셨다네요. 아버님 몰래 뒤에서 사업 확장해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며 접대하러 다닌 것도 아버님 딴에는 건방지고 기분 나빠서 절대 남편을 다시 쓰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래도 집 팔아 빚 갚고 남은 돈은 도로 가져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니 이해는 갔어요. 사업 욕심이 있는 녀석이니 이번 일로 정신 차렸거든 뭐라도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시네요. 저야 뭐 이혼까지 한마당에 거기서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고 대답해줬습니다. 통화 말미에는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주셨어요.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한 것도 미안하고 저같이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얻겠냐며 그것도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는 신세를 많이 졌었죠. 시댁 식구 중에 유일한 정상인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거지 아버님하고 한 건 아니니까요. 친정에서는 맘고생 많았다며 그냥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5 식구가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제 인생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 다시 제대로 한번 굴려서 우리 딸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맘이 돼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시짜지를 하고 싶어 작정한 시누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남편 친동생도 아닌 사촌 시누인데 꼴의 시누이라고 어떻게 개족보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는 저랑 같지만 남편보다는 어린이 동생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 저희랑 가깝게 지냈었다면야 굳이 시짜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대접받아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게 정말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시누이한테 양보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건가요? 설령 어느 분들은 그게 맞다고 하실지언정 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네요. 제가 팔려온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시집왔다고 시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것부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은근 대가족이에요.
제 위로 오빠가 둘이 있습니다. 제 또래의 삼남매는 보기 흔하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 남편은 외동이고 친가친척이라고는 시고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한테 갑질하려던 사촌 신우도 외동딸이고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친가보다 외가를 좋아하거든요. 사촌 신우네도 그랬었나 봐요. 시고모님이 결혼 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데 힘들 때면 외가인 시댁으로 피신하고 그랬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인 남편과 사촌 신우도 친남매처럼 돈독했다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 돈독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솔직히 시고모님 인상도 처음부터 좀 별로였어요. 저희가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을 적 일인데 남편이 시고모님한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저를 왜 미리미리 인사시키지 않느냐고요. 인사드리는 것쯤 결혼 전에 할 수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고모님인데 인사는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 후에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고모님이 앞으로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받고 살고 싶으면 진작에 남편 가족들한테 인사 먼저 하고 점수 따고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 인사로 앞으로의 제 결혼 생활이 천국 같을 수도 있고 지옥 같을 수도 있다면서요. 이미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드는데 사촌 신우도 보고 배운 게 그거일 테니 시짜지를 하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을 때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시외가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되면 천천히 인사해도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결혼 전에 시고모님 딱 한 번 뵙는 건데 한 번이면 끝나는 거 저도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날 잡아서 인사나 한번 다녀오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참 어이없었어요. 시고모님이 일하던 고깃집으로 저희를 불렀거든요. 시고모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는데 고모부님이 정년퇴직하고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하셨다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장소 좀 괜찮은 곳 그런 데서 만날 줄 알았는데 한참 일하는 시간에 저희 보고 손님으로 찾아오라니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굳이 거기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시키는데 무조건 꼭 집까지 찾아가거나 아니면 분위기 괜찮은 곳을 예약한다던가 하는 법은 없지만서도 애초에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인사시키라 난리를 쳤는지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도 꼭 거기서 인사를 드려야 하냐, 그럴 거면 결혼 후에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기어이 고모가 따로 시간 낼 수가 없다고 가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말하길 마음 편하게 그냥 놀러 오라고 생각하라 했다는데 솔직히 그땐 시고모님이 가게 사장도 아니고 일하는 직원인데 얼마나 분위기가 프리한 곳이길래 일하는 시간에 가족들 보고 놀러 오라고 하는지 싶었어요. 남편도 고모가 일하는 가게로 부른 적은 처음이라며 그래도 거기서 일한 지 좀 오래되셨으니 이제는 그런 눈치는 안 봐도 되는 상황 아니겠냐고 대답했지만 장사하는 가게에 놀러 간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보통 초대하신 분도 시고모님이고 놀러 오라고 하신 분도 당신이니 저희는 당연히 밥은 사주시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장소가 확정되었다 보니 저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었죠. 무슨 날도 아닌데 우리가 언제 또 우리 돈으로 소갈비를 먹겠냐. 모처럼인데 그냥 실컷 배부르게 먹고나 오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또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게에 테이블이 꽉 차 있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저희 자리를 따로 예약해 주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문 밖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들어가게 되었죠. 그나마 룸형식의 방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룸자리 잡아주려고 더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 정말 너무 추워서 집에 가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고깃집이라 옷에 냄새가 벨까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시고모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기도 했으니 롱패딩 안 입고 어느 정도 차려입고 갔었거든요. 그랬기에 이미 그때부터 시고모님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길 수가 없었죠. 룸에 있었다 보니 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지만 가게 안이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고모님이 신경 많이 써주겠다고 주문은 당신이 맛있는 걸로 알아서 줄 테니 편하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날에 공짜 손님으로 룸에 앉아있는 게 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편한테도 우리 그냥 나중에 날 잡아서 다시 오던가 다른 장소를 잡던가 할까 몇 번을 물었지만 이미 도착했는데 뭐 별수가 있겠냐며 그냥 온 김에 제대로 먹고 인사도 잘 드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시고모님이 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내버렸네요. 소갈비가 2접시 가득 쌓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5인분씩 총 10인분이라는데
남편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저희가 보통 둘이 고기 먹으러 가면 3인분 정도는 먹거든요. 입맛이 돌면 4인분 시켜 먹을 때도 있긴 한데 상황 보아하니 시고모님은 같이 자리에 앉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암만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해도 둘이서 2배가 넘는 10인분은 조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거기에 각종 음료수에 소주 3병이랑 맥주 6병도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먹어봐야 반병 정도거든요. 남편도 1병 반 정도가 맥스였고요. 시고모님은 저희 보고 모자라게 먹는 것보단 남는 게 낫다며 그냥 먹으라는 식이었어요. 아무리 통이 커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었네요. 고기는 당신이 직접 구워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 말하고는 다시 홀로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바쁘긴 엄청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막상 고기를 구워주겠다던 시고모님은 5분이 넘도록 방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마치 저희 존재를 잊은 것처럼 말이죠. 불판이 달궈지다 못해 녹아 없어지겠더라고요. 추위에 벌벌 떨기도 했고 저녁 시간에 밥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팠으니 그냥 저희가 구워서 먹기로 했어요. 둘이서 한 2인분쯤 먹었을까 그제서야 시고모님이 들어오더니 고기를 구워준다니까 왜 벌써 먹었느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테이블에 또 밥 2공기에 된장찌개까지 가져다 주더군요. 가져다 준 고기만 먹어도 3일은 굶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는데 결국 남편도 고기가 많은데 밥으로 배 채울 게 뭐가 있냐며 찌개는 손도 안 대고 옆으로 치워놓았어요. 시고모님은 진짜로 고기를 구워줄 테니 잠깐만 더 기다리라고 사라지셨는데 역시나 또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고모님이 돌아온 건 저희가 더는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불렀을 때였어요. 그때쯤에는 손님도 많이 빠진 건지 시끌벅적했던 홀에서 들리는 소리도 더 들리지 않더라고요. 고모님도 그때부터는 방에 같이 계셨죠. 저희는 배가 불러서 더는 먹지도 못하겠는데 기어이 남아있는 6인분치 고기를 마저 다 구우시더군요. 그러더니 고기에 냉면이 빠지면 쓰냐고 냉면까지 가져다 주셨고요. 밥하고 찌개야 옆으로 빼놓았었지만 시고모님이 떡하니 옆에서 고기 구워주고 있는데 신경 써서 가져다 준 냉면은 또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배가 불렀지만 보는 앞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시고모님하고는 별 이야기 안 했어요. 둘이 얼마나 만났냐, 살집은 구했냐,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로 시작해서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들까지 물어오셨죠. 예를 들면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집이 작아냐 전세냐, 노후자금은 다 되어있냐, 재산은 얼마냐 이런 것들 말이죠. 거의 호구조사나 다름없는 형식적인 질문들이 끝나고 나니 더 할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시고모님도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봤는지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남아있는 고기를 불판까지 갈아가며 굽는데 여념이 없었고요. 구워놓은 고기는 쌓여만 가는데 더는 물 한 방울 들어갈 틈도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고 고기도 그만 구우셔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더는 물 한 방울 들어갈 틈도 없어서 한 말인데 시고모님은 있어보라며 이 고기만 마저 굽고 계산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생각도 못했죠. 계산을 시켜주겠다는 게 그냥 저희 집에 보내준다는 말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저희 보고 그 돈을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아니라 저보고 말이죠. 미래의 시댁 어르신을 만났는데 우리 조카한테 계산시킬 거 아니지? 하면서 저한테 계산서를 들이미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어이가 없어서 얼이 다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고기를 10인분씩 가져다 주고 시키지도 않은 음식도 술도 맘대로 줄 게 아니라 저희가 먹을 만큼만 주문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남은 고기는 시고모님이 포장용기 들고 와서 거기에 담아가시더라고요. 찌개랑 밥도 저희가 손도 안 댄 거 보고는 알뜰하게 다 챙겨가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술이랑 음료수도 다 챙기셨거든요. 저희가 먹다가 남긴 반병짜리 소주도 싹 다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집에 가져가서 드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열지도 않은 술은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고 계산해서 빼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그냥 참았어요. 그래도 일부러 음식을 많이 가져다 준 게, 아니 애초에 일하는 식당으로 저희를 부른 게 처음부터 조카 며느리 소개받을 생각도 없었고 저희한테 밥 한 끼 거하게 사주시려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남은 거 집에 싸가지고 가서 밥 반찬 하려고 계획했다는 거였다니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으면 정말 좋았게요. 고기 구워준 수고가 있는데 팁은 안 주냐며 당당하게 팁까지 요청하더라고요. 이따금씩 고깃집 가면 구워주시는 직원분께 10,000원 한 장 건네드렸던 적은 있긴 한데 그분들이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베풀어 주셨으니 드린 건데
시고모님은 저희 밥 다 먹고 나서야 가게 좀 한산해지고 나서야 나타나서 남은 고기 집에 싸갈 생각으로 자기 먹을 거 구운 거밖에 없잖아요? 뭐 남편이 준다고 했었으니 저도 지갑에서 주섬주섬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시고모님이 또 거기다 대고 저한테 뉴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팁으로 계산한 돈의 20% 정도를 낸다더라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가 미국인가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20%씩 팁을 요구하시나요? 가게 사장님이 고모님 이러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 보고 속으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날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65만 원 이체해줬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결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남편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남편 돈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고모님 첫 인상부터가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시댁하고 얼마나 돈독한 관계길래 저러나 싶었지만 정말이지 우리 시어머니가 저런 분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때 이후로 시고모님을 만난 건 결혼식이었고 그 이후로는 쭉 본 적이 없습니다. 축의금도 땡전 한 푼 따로 안 주셨고 심지어 저희 집 들일 때도 일부러 초대했는데 그때도 휴지 하나 사오는 게 싫었는지 아예 오지도 않았었어요. 하지만 참 다행이구나 싶었죠. 남편 말 맞다나 시댁과 시고모님이 돈독한 사이면 괜히 결혼하고 나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거리 두고 지내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죠. 사촌 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인사했고요. 사촌 신우는 그래도 축의금 저희한테 5만 원 해줬네요. 저희 집 들일 때도 시고모님이 안 오셨으니 사촌 신우도 당연히 안 왔죠. 명절 때도 거의 만날 일이 없었어요. 시고모님은 명절 당일 지나고 나서 시댁에 들렀는데 저희는 명절 당일에 시댁에 있다가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을 나왔었거든요. 사촌 신우가 저희한테 끈덕지게 연락하기 시작한 건 저희 결혼하고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사촌 신우가 결혼을 앞둔 어느 때쯤부터였지요. 속이 뻔히 보이긴 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저희한테 반갑게 연락하고 친한 척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꼴에 저랑 동갑이라고 해서 저한테 언니 소리는 하기 싫었나 봐요. 저 부를 때마다 저기요, 저기요 하길래 내가 뭐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저기요 저기요 부르지 말고 그냥 제 이름 석자 알려주고 누구누구씨 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깃집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고모님한테 쌓인 게 많았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던 거니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사촌 신우가 저희랑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식 앞둘 때쯤부터는 자꾸 누구네 오빠는 동생한테 냉장고를 사줬다더라, 에어컨을 사줬다더라,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해줬다더라 이러고 있는데 시고모님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 때문에 그랬나 사촌 신우가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미리 예상은 하고 있어서 놀랍진 않았네요. 저희 결혼할 때 사촌 신우한테 축의금 꼴랑 5만 원 받은 게 전부였지만 남편이 그래도 집안 장손이라는데 손잡게 똑같이 5만 원을 할 수 있겠냐며 50만 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 전에 몇 번 만난 게 전부인데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사촌 신우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받아낼 건 받았으니 됐다 싶었던 건지 저희한테 고맙다고 연락이나 한 번 했을 법한데 그런 것도 없이 결혼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었죠. 모전여전이라더니 어찌 두 사람이 그리도 똑같나 싶었네요. 차라리 이렇게 연락 없이 지내는 게 훨씬 낫겠구나 싶던 차에 얼마 전 시고모님을 통해서 사촌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 신우가 이번에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는커녕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도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기에 저도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죠. 시고모님은 그런 제 반응은 신경도 안 쓰고 니네 애 키우면서 안 쓰는 것들 있으면 다 보내주고 앞으로 안 쓰게 될 것들도 깨끗하게 쓰고 사촌 신우한테 물려주라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보내달라는 아이템들이 전부 요즘 애 키우는 엄마들이나 알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생소한 메이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유아차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콕콕 집어서 말하는데 놀라운 건 그 메이커 제품들이 전부 제가 저희 애 키우면서 쓰던 물건들이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제 톡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꿨거든요. 그때 그것들 다 보고 기억해두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지 괜히 상대하기 어려운 시고모님 시켜서 전화했다는 사촌 신우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주말에 저희가 안 쓰는 것들 중에서 시고모님이 보내라고 했던 것들 빼고 제일 쓸모없고 저렴한 것들만 모아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택배비도 당연히 착불로 보냈죠. 보내면서도 택배비 내고 상자 열어봤을 때 필요 없는 물건들만 가득한 거 보고 당황할 사촌 신우 생각하니 괜시리 속이 깨소금 맛이었습니다. 사촌 신우가 택배를 받은 건지 이틀 뒤에 시고모님 통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너는 보내라는 건 안 보내고 죄다 쓸데없는 것만 보내냐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필요할 만한 거 다 보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고 대답했어요. 시고모님도 사촌 신우한테 부탁한 거지 뭐가 뭔지 잘 모르셨다 보니 저한테 더 말은 못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촌 신우한테 드디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고 뭐고 다 생략하고 저한테 뭐랑 그거 다 있지 않냐며 그게 필요한 거지 보내준 건 죄다 필요 없는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 신우한테 제가 그런 비싼 메이커 제품들이 어디 있다고 그걸 왜 달라고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사촌 신우는 그제서야 그동안 저한테 연락 한 통은 한 적 없으면서 제 톡사진 보고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다 봤는데 왜 없는 척 하냐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때다 싶어서 부탁할 게 있으면 직접 연락하면 되는 거지 왜 시고모님 시켜서 치사하게 그랬냐고. 우리 애 태어났을 때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아예 그동안 남남인 척 연락 한 통도 없이 살다가 필요한 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가족 찾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했어요. 그간 당한 게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아용품 그래요. 아이 크면 안 쓰게 될 것들이고 중고로 정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뿐인 사촌동생인데 그 정도쯤은 제가 희생할 수 있죠. 솔직히 그 상황에서 사촌 신우가 아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간 연락 안 해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기꺼이 제가 필요 없는 것들 전부 사촌 신우한테 내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어진 사촌 신우 반응을 보니 아주 꼬리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쪽도 나한테 연락 한 통 안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남들은 동생 결혼할 때 최소 100만 원은 다 우습게 쓴다는데 꼴랑 50만 원 보내줘 놓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들 다 말했는데 추기로 50만 원밖에 안 했다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곧 죽어도 저한테 언니 소리는 하기 싫었는지 그쪽 저기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사촌 오빠 와이프면 아무리 나이가 동갑이라도 언니인데 호칭 좀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사촌 신우가 열을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댁에서 시고모님이 첫째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거든요. 시댁에서 시고모님 서열이 더 높으니 자기가 제 남편보다도 서열이 높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족보 논리를 펼치면서 연락은 손아래 몰케인 제가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이가 무슨 벼슬자리인 줄 아냐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쪽이 내 남편보다 언니였다고 해도 나한테 개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뭐 달라고 하는 꼴을 보고도 내가 해주겠냐고 염치 좀 챙기고 살라고 했어요. 신우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큼 똑바로 행동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네 축의금 50만 원 해준 게 모자라다고 생각되면 나 결혼 전에 니네 엄마가 나한테 65만 원 뜯어간 거 있으니 그거 받아서 100만 원 채우라고 한마디 지르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1시간 지나니까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벨 소리가 불길한 게 아마 사촌 신우가 시고모님한테 저랑 싸운 이야기를 했겠죠. 시고모님은 그 복수를 해주려고 저한테 전화한 것일 테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 안 받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는데 일부러 다 안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고모한테 집에 가면 당신한테 연락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슨 상황이냐고 묻길래 당신도 앞으로 사촌 신우며 고모님이며 전화 한 통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시고모님이 시댁에 쳐들어와서 우리 불러내라고 아주 노발대발이라고요. 초대한 집들이도 안 왔었으니 저희 집이 어디인지 모르니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나 봐요. 남편은 출근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고모님 가게 가서 제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게 생각나서 남편 없이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지금 당장 갈 테니 걱정 마시라 말하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도 열받아 있는 시고모님이 껄끄러웠는지
안 좋은 표정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작은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고모님 눈치를 본다고 해도 저는 꿀릴 게 하나 없으니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여태껏 시누랑 있던 일 그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지간해서는 쓰던 거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는데 말미에 제가 신우축의금 50만 원 준 게 모자라면 시고모님이 나한테 강탈해간 65만 원 받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 인사시키고 저한테 강제로 계산시켰던 거 팁이라고 5만 원 뜯어간 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던 게 그래도 한 식구로 지낸 기간이 훨씬 길기도 하니까 당연히 시고모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한테 나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시월드 시짜지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시고모님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까지 꺼내시더라고요. 시고모님이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보다 시집을 늦게 갔대요. 그리고 그동안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시집 못 간 스트레스를 저희 시어머니한테 풀었답니다. 그 뒤로도 뭐 서로 가깝게 지내는 돈독한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남편보다 한참 연하인 사촌 시누를 팔아먹어가며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저희 시부모님을 괴롭혀왔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하는 시집살이는 다 참았지만 네가 뭔데 내 며느리한테까지 내가 했던 고생을 고스란히 시키냐며 시고모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폭발한 게 처음이었나 봐요. 시고모님도 웬만해선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부탁하면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준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눈알이 땡그레져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시고모님은 상대가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어머니가 화내자마자 주랭랑을 쳤고요. 상황이 끝나니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생을 시고모한테 당하고만 살아왔고 그걸 다 참고 견뎌냈더니 시고모님이 당신한테 하는 걸 저한테도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다고요. 저도 어머님께 아니라고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그때부터 여태까지 쌓아만 놓았던 거 한 번에 털어내서 속이 엄청 후련해졌다고 감사하다고요. 저 때문에 고모님이랑 싸우셔서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아버님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안 보고 살았을 사람인데 덕분에 이렇게 영 끊고 살 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고모님과 사촌 신우와의 질긴 악연이 한순간에 손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그간 자기도 잘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시고모는 물론이고 사촌 신우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시고모와 그 딸인 사촌 신우에게 있지만 왠지 모르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얼마 전까진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야 고생을 하셨다지만 시아버지나 남편은 시고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사촌 신우가 말했던 것들 중 제가 진짜로 안 써서 필요 없게 된 육아용품도 싹 다 모아서 정리해 놓았어요. 그냥 이거 보내주고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할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나 제가 제 돈 써가며 사촌 신우한테 잘 보일 이유도 필요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았던 적이 없는 그 사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쓰는 물건 모아놓은 김에 후련하게 다 중고장터에 정리해버렸습니다. 노린 건 아닌데 싹 다 정리하고 나니 또 그게 총 115만 원이네요. 물론 제 돈 주고 사서 장만한 물건들이긴 하지만 사촌 신우 아니었으면 창고에서 묵혀놓았다가 버리던가 했을 텐데 그냥 그 돈으로 축의금 낸 거랑 고깃값으로 뜯긴 거 퉁쳤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